컴퓨터 그래픽 운용 기능사 필기, 산업 디자인 일반, 핵심 정리 6, 시각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편집 디자인입니다. 편집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신문, 잡지, 서적 등의 인쇄물을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으로서 출판 디자인, 에디토리얼 디자인이라고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기획 단계부터 도판, 사진 원고를 제작, 레이아웃, 출력, 인쇄, 배포하는 과정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이제 편집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1930년대 포춘지를 편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1976년 뿌리 깊은 나무가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디자인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의 분류는 형태에 따른 분류와 발행 주기에 따른 분류,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먼저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형태라고 하는 거는 한 장짜리, 낱장짜리냐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명함이라든가 안내장, DM 이런 것들은 시트 스타일 한 장짜리의 어떤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펼치고 접는 형식을 우리가 스프레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신문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카탈로그나 팸플렛 같은 경우도 펼치고 접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서적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책 형식, 제본되어지는 형태의 형식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잡지나 사부나 매뉴얼, 단행본 이런 것들이 서적 형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자, 발행주기별에 따른 한번 분류를 보도록 할까요? 발행주기는 매일 또는 일주일, 주간, 10일, 순간, 그 다음에 한 달, 월간, 분기별로, 개간, 그 다음에 1년, 연간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발행되어지는 걸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단행본이나 카탈로그, 브러셔, 리플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제품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뭐 기업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뭐 이런, 아니면 책이 집필이 되는 시기에 따라서 출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정기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판물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물의 종류로는 카탈로그, 뭐 팸플렛, 매뉴얼, 단행본, 브러셔, 리플렛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는 소책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 상품을 소개하는 견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품 카탈로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팜플렛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나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가철한 소책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중철하거나 아니면은 16페이지가 적은 그런 어떤 책자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팸플렛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조작 방법, 뭐 유의사항,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행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권 한 권이 단독으로 간행되어지는 서적으로 우리가 문예, 학술, 교육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제본되어지는 책을 단행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브러셔라고 하는 것은 팸플릿이라고도 하지만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인쇄물, 인쇄 책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기업 브러셔라고 해서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브러셔를 보게 되면 조금 고급 용지, 수입 용지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들 보셨죠? 자, 그걸 이제 브러셔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플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장짜리 전단지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한 장짜리 전단지를 그냥 한 장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2단으로 접느냐 뭐 3단으로 접느냐 접는 방식에 따라서 뭐 병풍이냐 대문이냐 뭐 이런 형식의 다양한 리플렛을 또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렛의 목적은 광고나 선전용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편집 디자인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디자인의 요소에서 첫 번째 플래닝이라고 해서 계획하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표지 디자인과 본문, 제본 이런 방법 등을 계획하고 그 계획 하에서 이제 작업해보는 그런 어떤 결정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단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계획이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실제 타이포, 글자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해서 배치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주된 대표는 타이포그라피로 볼 수가 있겠죠. 타이포그라피는 타입과 그래피의 합성으로 글자체의 크기, 여백, 기울기, 뭐 아니면 두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전체적으로 읽기 좋도록 구성하는 표현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포그라피는 명료성, 가독성을 고려해야 되고 역시 서체의 신미성까지도 그 목적에 맞춰서 갖추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서체라고 하는 글꼴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세리프는 장식을 의미합니다. 장식. 자, 그래서 이 글꼴에 장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해 보시면 되는데, 장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명조체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명조체 같은 경우는 우리 신문에 본문 같은 거 보면 다 명조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문용으로 많이 쓰이고 가독성이 높은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고딕체라고 하는 거는 산세리프체, 그러니까 산세리프는 장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더 단단하고 곧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강조하기 위해서 제목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크기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면은 문자의 크기. 근데 문자의 크기는 항상 문자의 높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몇 포인트냐라고 해서 이 포인트 1포인트는 0.3514mm를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에 예전에는 이제 급수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포인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게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고딕 아니면 뭐 견고딕 이런 거, 그 다음에 세고딕 들어보셨을 거세요. 그래서 이거는 무게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두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라고 하는 게 가장 가는 서체고, 중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미디움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보통의 글자체. 그 다음에 우리가 볼드하다라고 하는 거 굵은 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태고딕, 태명조. 자, 견출, 고딕, 견출, 명조는 가장 굵은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엑스트라 볼드라든가 블랙이라든가 이런 두께가 아주 두꺼운 글꼴들을 견출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자는 글꼴은 넓이,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비율이 좁은 거를 우리는 장체라고 하고요. 폭이 넓은 거는 평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 기울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탈릭체라고 하죠. 자, 이런 이탈릭체라고 하는 사체와 그냥 수직체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글꼴들은 낱글자 사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요 간격을 말해주는 거겠죠. 이 간격 같은 경우들은 자간이라고 해서 자간을 미세하게 조정을 했을 때 가독성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특히 미세 조정은 커닝으로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파벳 뭐 A나 아니면 V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자간을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벌어져 보이거든요. 그런 미세 조정은 커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라고 하는 거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행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처럼 이 글줄과 글줄의 요 간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게 행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형적 요소로 볼 수가 있는데, 회화가 또 될 수도 있겠고 사진도 들어갈 수도 있겠고, 도표라든가 도형, 심벌 이런 것들도 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타이포그라피와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치하는 과정을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자, 기호,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을
공간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특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목성과 가독성, 명쾌성 아니면 조형 구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살리는 것들이 목적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 좀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들이 이런 그리드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지금 내용도 왼쪽과 오른쪽의 공간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공간들도 일정하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그리드라고 하는 형태로 나누어서 규칙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프리 방식, 프리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은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여백이에요. 지금 여기 이 공간을 우리가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진을 둠으로써 더더욱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의 가독성을 또는 신미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자, 라인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러스트레이션이라던가 타이포그라피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면 안에다가 분할을 하거나 배열해서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라인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페이지나 크기, 분량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포맷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아웃의 구성 요소의 3요소는 무엇이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진, 라인업, 포맷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쇄라고 하는 걸 할 때 인쇄는 5대 요소로는 무엇이 있느냐 보면 원고가 있어야 되겠고 판, 그 다음에 피인쇄체, 잉크, 인쇄기가 있어야지 인쇄가 가능하겠죠. 특히 인쇄는 우리가 4 곱하기 6전지, 그 다음에 국전지로 나눠지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인쇄할 때 우리가 CMYK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인쇄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명도, 해상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해상도는 LPI 스크린 선수라고 해서 대략 신문은 85선, 잡지는 한 133선 정도로 우리가 인쇄를 하게끔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인쇄의 어떤 방법 자체가 네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뭐 좀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인쇄 방식은 요 옵셋 인쇄 방식입니다. 평판 인쇄 방식. 그래서 물과 기름의 반발 원리를 이용해서 자, 인쇄하는 방식으로서 좀 더 비용도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명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저렴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볼록판 인쇄라고 하는 거, 우리 목판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금속 활자라든가 그런 것들처럼 인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로서 평판보다 잉크가 좀 두껍게 찍혀서 선명하지 못한 게 이제 특징이기는 하겠죠. 우리 도장이나 이런 것처럼 보시게 되면은 선명도는 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목판 인쇄라고 해서요. 우리가 동판화나 이런 것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처럼 이 오목판의 인쇄의 특징은 그라비어 인쇄라고도 하는데, 이 그라비어 인쇄는 농담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고 풍부한 그런 색감이라든가 그런 이미지나 그런 그림, 인쇄물들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고급 인쇄 기법으로서 사진 인쇄에서 이제 가장 적합하고, 특히 편편한 판면의 약품이나 조각을 폐기하는 방법으로서 재판 비용이 그 대신 가장 많이 드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판 인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스크린 인쇄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실크 스크린이라고도 하는데, 구멍을 통해서 인쇄하는 잉크가 피인쇄체인, 그러니까 종이에 부착되는 원리로 비교적 좀 더 간단하고, 그 다음에 많이 이렇게 좀 활용되어지는 우리 티셔츠라든가 이런 인쇄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라든가 이런 데 로고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쇄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스크린 인쇄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공판 인쇄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옵셋 인쇄냐, 활판 인쇄냐, 그라비어 인쇄냐, 스크린 인쇄냐 라고 하는 걸로, 특히 이게 평판인지 오목인지 볼록인지 공판인지 구분해서 한번 이 표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각 디자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각 디자인은 예전에 맨 앞부분에 그 디자인의 분류라고 하는 곳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중요한 거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죠?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광고, 홍보하기 위한 광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크게 뭐 TV, 라디오, 신문, 잡지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온라인, 모바일, 그죠? 웹,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광고는 이런 조형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로 분류가 될 수 있다. 특히 내용적 요소가 어떤 건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조형적 요소는 또 어떤 걸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헤드라인은 광고의 제목을 말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그 광고의 함축적 내용을 전달하는 걸로 광고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헤드라인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서브 헤드라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것들을 우리가 바디 카피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진이나 그림에 붙이는 이런 설명을 뭐라고 하나요? 캡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간결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슬로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표어나 캠페인에 사용되는 그런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라고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내용적 요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 조형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그 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이 이제 가장 대표가 되죠. 그림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이 될 수도 있겠고, 사파, 컷, 다양한 이런 종류로 볼 수가 있겠고, 우리 회사를 상징하는 마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조형적 요소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고라고 하는 것도 회사 명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조형 요소에 속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그 광고의 영역을 표시하는 보더 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조형 요소 안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 광고라고 하는 거를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신문 광고는 중요한 거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죠. 사실만을 담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진실을 아니면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목적으로 담는 광고로 우리 신문 광고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구독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기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안정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기록성이나 보존성을 가지고 있다,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신문 광고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신문 광고는 광고란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의 상단에 보시면 그 제목과 제호 옆에 박스 형태로 들어가는 광고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사 안에 들어가는 광고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사면 옆에나 위아래에 작은 크기로 박스로 들어가는 돌출 광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광고의 전면에 들어가는 광고, 그 다음에 신문 사이사이에 우리가 전단지가 포함되어지는 광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관지 광고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신문 광고의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했고, 이 신문 광고는 장단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당연히 신뢰도나 주목률이 높고 설득력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크고요. 그 다음에 기록성과 보존성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광고의 지면 및 크기,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종이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쇄나 컬러의 질은 다양하지 않다. 그리고 광고의 수명은 일간지 같은 경우는 하루면 그죠?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좀 짧고, 독자의 계층 선택이라든가 이런 게 장점이지만 다수
불특정 다수가 장점이기도 하지만 계층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옆에나 돌출된 아니면 여러 광고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단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잡지 광고 보도록 할게요. 잡지는 특정한 독자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골프 잡지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아니면 인테리어 잡지 그러면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그런 출판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장점으로 보게 된다면 독자층을 가지고 있어서, 그죠? 특히 이런 매체로서 생명이 길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뭐 일간보다는 월간식으로 또는 개간식으로 들어가는 잡지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보관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잡지는 혼자 보는 것도 있지만은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보시면, 공공시설물 보면은 우리가 미용실만 가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그 잡지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람률 많이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의 광고가 아니라 여러 페이지로 연속으로 광고를 함으로써 감정 광고나 무드 광고에 적합한 게 이 잡지 광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지 자체가 컬러질이 좋기 때문에 여기 질이 높고 소고 대상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게 장점으로 나오죠. 하지만 단점에서 보면은 이런 광고 같은 경우들이 실제 그 뭐죠? 특정한 독자층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독자에게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은 그냥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잡지 광고 같은 경우는 표지면의 광고가 가장 효과가 커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지면 광고 부분이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건 이제 보시고요. 기사 중에도 아니면 목차 안에 들어가는 광고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지와 대면하는 그런 안쪽에 있는 그런 페이지에도 효과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좀 한번 쑥 훑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TV 광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TV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매스 커버리지의 힘이 이제 가장 큰 광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렇게 원하는 지역이나 시간대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친밀감,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감 있는 그런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특성으로는 신뢰성, 반복성, 이런 대량 전달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TV 광고의 종류 한번 보시면 이렇게 스팟 광고가 예전에 좀 이렇게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아주 짧은 광고들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스팟 광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안에 스폰서가 특정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그 안에다가 프로그램 안에다가 광고 메시지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 광고냐 전국 광고냐에 따라서 로컬 광고, 네트워크 광고라고도 이제 또 나눠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30초짜리 CM 10개를 뭐 하루 방송 중에 일정 시간에 모아서 그 다음 방송에 이렇게 하는 광고, 이런 블록 광고, 짧은 광고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티저 광고라고 하는 걸로도 종류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팟 광고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TV 광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때는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광고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담기 위해 스케치에서 이렇게 패널로 만들어 놓은 이런 스토리보드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구체적인 장면을 설정하고 의상 아니면 메이크업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내용을 담은 거를 우리가 콘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TV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쓰는 그런 어떤 종류라고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디오 광고라고 하는 것은 청각에만 의존하는 광고다.
그죠? 그래서 청각에만 의존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CM송이라고 하는 것들로 가지고 친밀감을 줘야 되는 게 이 라디오 광고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 청각만 의존하기 때문에 특히 반복적인 그런 문구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좀 중요하고요. 그 대신 이 청각 효과만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M 광고라고 하는 거 볼게요. 다이렉트 메일 광고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는 광고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회원 가입자들에게 보내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편 광고, 우송 광고, 수신인 광고라고도 하는데 특정 예상 고객에게 선별적 발송으로 시기와 빈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예산 낭비가 이제 좀 적을 수가 있겠고, 그 대신 그 예상 고객에게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보내는 광고이다 보니까 주목성, 오락성이 좀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M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대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리플렛이나 카탈로그, 엽서, 소책자 이런 것들로 이제 들어오는데 자, 거의 대부분이 고급 인쇄에 속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상 고객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고급 제작 방식으로 해서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POP 광고라고 하는 거. 자, POP 광고는 구매 시점 광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 그 장소의 소비 욕구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직접 광고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광고는 다양한 형태의 종류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현수막이라든가 배너, 간판 이런 것들을 점도 광고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 점 내에서는 사인보드나 모빌, 행거, 포스터 등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진열대에는 상품 안내 카드나 가격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우리가 구매 시점 광고, 소비자의 욕구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만들어주는 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POP 광고는 요 정의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포스터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광고 같은 경우는 벽이나 기둥에다가 게시하고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각 전달 디자인 중에서 어떻다 가장 설득력 기능을 많이 갖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포스터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화 행사를 알리거나 상품을 홍보하거나 공공 캠페인, 그 다음에 관광을 알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인테리어용으로 장식적인 목적으로 쓰는 이런 포스터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포스터는 크기도 다양하게 색상도 자유롭게 선택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겠고, 부착의 위치도 자유롭게, 그 다음에 연속 부착으로 해서 주목성을 더 높여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 지역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수명이 짧고 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단점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개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광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소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광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간판들을 이렇게 이제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사인 종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상점 입구 또는 처막 끝에 설치하는 간판을 점두 간판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보는 우리 상점이 있다. 그러면 상점 위에 이렇게 자 무슨 상표 아니면 가게명 적혀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점두 간판이라고 하고요. 자, 5개 이렇게 세워서 설치하는 간판. 자, 이거를 우리는 입간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주 간판이나 돌출 간판이나, 특히 이 돌출 간판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간판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애드발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행사나 이런 것들 이제 보시게 되면은 풍선을 띄워 가지고
광고물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걸 우리가 애드벌룬이라고 하고요. 자, 로드 사인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도로나 아니면 이런 산, 논, 밭 같은 데 설치하는 가장 큰 간판 많이 보셨을 거세요. 자, 그거를 우리가 로드 사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광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통광고라고 하는 거는 제5의 매체라고도 하고, 특히 이 교통광고는 내부, 외부, 정거장, 역, 구내 이런 모든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고로 범위가 좀 큽니다. 그래서 장소와 크기가 좀 자유롭고, 그 다음에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광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정된 공간 안에서 보여지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 빈도수, 도달 빈도수가 좀 높다,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죠. 그 대신 역시 이 광고물들은 보존하기 어렵고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장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게 되면, 포장 디자인은 보호를 목적으로 둔다. 이게 가장 큰 목적,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구매하도록 구매 충동을 유발시키는 목적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제품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목적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날의 포장은 과거에 그냥 담는 용도에서 떠나서 현재는 물품을 보호하는 거를 플러스 사용하기 편리하고 구매 욕구 유발하고 타 상품과 차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발전되고 있다. 자, 그리고 포장은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규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유통이 변경되느냐, 이윤이 하락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품은 새롭게 포장을 개발을 다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러면 포장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능적 분류와 형태적 분류를 볼 수가 있는데, 형태로 본다면 내부, 외부 포장, 그 다음에 개별 포장이라고 하죠. 우리 단위 포장으로 볼 수가 있겠고, 기능으로는 우리가 이제 상업 포장과 공업 포장. 공업 포장은 안전보호라든가 아니면 제품을 그냥 보호할 목적으로 관리하고 적재하고 유통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심의성은 좀 더 고려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상업 포장은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판매를 구매 의욕을 높이기 위하기 때문에 심미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포장 디자인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 디자인은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죠. 포장 디자인의 기능이 아닌 것은, 그 다음에 포장 기능과 설명이 제대로 연결된 것은,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는 보호라고 그랬어요. 보존. 그래서 상품을 충격이나 온도, 습도,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좀 더 편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개폐 용이성, 쉬운 조작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미성. 당연히 소비 구매 의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매혹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적재성. 자, 유통하거나 이동할 때, 보관할 때 쌓기 쉽도록 적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담는 어떤 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성격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거, 이런 그린 디자인이라고 해서 재활용성이죠. 환경 보존을 위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제품의 형태, 크기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포장은 계획하고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포장 기능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각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거기에서 중요하게 보여지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꼭 이렇게 외우셔라 라고 하는, 학습하셔라 라고 하는 부분은 꼭 외워서 나중에 시험 볼 때
문제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각 디자인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